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아,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단하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니까요. 뉴스가 엄청 쏟아지고 있네요. 이 순간 뉴스는 쏟아지고. 네. 네. 근데 진짜 두 분 모두 지난 6개월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우리 네, 모두. 다들 우리 모두 그래도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네. 마침내 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 퇴근길에 이제 안 죽겠구나.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예, 살았다. 이제 이 나라에서 애들 키우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늘 응원해주시는 광고 먼저 소개하고 네.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인데요.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를 도와드립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이 크림은 현재 팬지몰 FANGMALL FANGMALL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에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에 앞서서 지금 현충원 참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없어요.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오늘 새벽 대통령입니다. 새벽 당선자 아니고. 6시 네. 21분에서 당선자 신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밤 사이에 바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께서 지금 오늘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대선 결과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투표율이다. 예, 역대급 투표율이다. 네. 역시 내란 심판 선거였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역대급 투표율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계기였고 실제로 개표 결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1728만 7513표를 얻어가지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재명 시대를 통해서 내란 종식을 염원하고 그걸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50%를 넘지는 못했지만 네. 1,700만 표가 넘었어요. 네, 역대 최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조사 결과가 네. 50이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주요 후보들의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다 틀리게 되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예. 이재명 후보는 50%대를 예측했었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이준석 후보는 7%대를 예측했는데 네. 이게 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게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도 조금 올라가 있다 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실망감이 반영되어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처럼 압도적인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표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요건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못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이재명과 비등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다수가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토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표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것이 60% 육박을 했고 네. 그 비율 구성이 어떻게 드러났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 수렴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를 찍은 것도 역시나 김문수 후보라는 집권 여당을 전직 대표하는 그런 세력을 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와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편에 정말로 사표가 되거나 다른 쪽으로 유동할 수 있는 이재명 근거가 후보 되는 쪽으로 것들이 갔겠죠.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런 악의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준석 후보는 내란 심판과 탄핵 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도 고스란히 정권 심판론에 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이후 그 줄기차게 이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정권 그 교체론이 58%에서 60% 경우에 따라서는 70%에 그렇죠. 육박하는 네. 조사들이 있었는데 이 여론이 대체로 다 수렴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50%보다는 득표 수가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가 투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이렇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내란 심판을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예. 절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실 이 와중에도 41% 이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유권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유권자 표심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해석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결집하는 한 세력이 있다. 네. 예, 이것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예. 김문수 후보가 뭔가 고무된 게 있는 것 같아요. 3자가 예. 아니고 4자를 찍으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예. 대선이 끝나면 예. 그 패배한 특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 기자들이 모인 단체방을 이제 해산을 하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예. 김문수 공지방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여기서 고문된 김문수 후보가 그치지 예. 않고 예. 당권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졌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통상은 이제 당의 공식 후보가 되고 나면 예. 그 개인 방을 이용하지 않고 당 공식 방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김문수 후보는 당 공식 방과 본인 개인 그 단톡방을 둘 다 똑같이 이용하면서 네. 같이 공지를 올려준 바가 있는데요. 어제 1시 반에 이제 그렇게 여전히 이 방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낸 것은 네. 이 40% 이상의 표심에 굉장히 본인의 온전한 지지라고 좀 예. 오해하거나 네. 혹은 표심을 오독하는 게 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6월 4일 제가 이제 그 승리 캠프 방에 들어와 있는데 이 방은 김문수 후보님의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좋아요 한 명이 눌렀는데 네. 기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만 승리해라 이제 보니까 네, 어? 기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 출입 기자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승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그 뭐 세 번째 도전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오늘 신문 보니까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인가 무수저. 예 네. 무수저라는 네.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저도 없는 이제 그런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정말 대통령이 되기까지 막 휴먼 스토리를 막 썼던데 이제 그런 예.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 네, 대통령 경기도지사, 예, 성남시장 그렇죠. 두 가지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가 아주 기초 단위부터 단련돼서 올라온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 이전에는 약간 명망가, 뭐 맞아요. 운동가 네. 뭐 이런 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예. 모습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주목되는 측면도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전망이 좀 나옵니까, 김은지 기자?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내란 종식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네. 통상 전쟁에 있어서 우리 경제적인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야 될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6월 중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7에 초청을 받아서 해외 순방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네. 아마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통화한다는 예,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뿐만 네. 아니라 이제 G7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네. 우리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나서 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들을 빨리 좀 네. 빨리는 사실 아니긴 한데요. 급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예. 있으니까 통상은 잘 해야 천천히 된다. 가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은 심지어 가랑 밑으로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까지 한 바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리고 이미 최상목 한덕수 뭘 하고 왔는지 몰라요. 어떤 약속을 해주고 왔는지 지금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막상 갔는데 황당한 얘기를 미국 측에서 전임 정부에서 이거 써주고 갔어. 이렇게 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럴 땐 진짜 굉장히 난감한 정보도 없이 갔을 때 실제로 막 청구서가 막 날아들면 이거 거기서 안 받아올 수도 없고 네. 받아올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떤 기계를 발휘해서 어떤 정치를 할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풀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그 같아요. 일단은 그 경기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이 있는 정책 집행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다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네. 이제 장윤선 설명한 대로 2010년도 14년에 성남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초 단체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랫 단위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결국은 재정이라는 것이 확대를 해서 돈을 풀었을 때 어떻게 서민들에게 가는지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그 효과를 실질적인 행정 정책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기 때문에 기초단체를 넘어서 광역단체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준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경기도지사 경험.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국정 경험을 이미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파트너십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라는 동반자와 함께 행정권력 이행을 위해서는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네. 활용점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심지어는 민주당이라는 다수당이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네.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애로사항들을 풀어나가는 진취적인 정책을 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취임 선서가 국회에 있으신 다음에 네. 아직은 이제 단독 보도성이긴 한데 오찬을 네. 야당 대표들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정책 집행을 야당을 파트너로 설득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부터 네. 내수 진작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을 읽힙니다. 네. 우선 시장 반응은 좋은 게 오늘 코스피가 네. 상승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은 무정부 상태를 시민의 맞습니다. 힘으로 견뎌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시장이 아주 정직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코스피 상승으로 드러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6개월간 무정부 상태를 진짜 시민들의 인내심으로 그 진짜 진짜 이런 나라가 견뎌라게 없어요. 보통 약탈 연하고 맞아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막 진짜 우리 시민 약탈 대단하십니다. 방화 막 이런 네. 건데 진짜 누구 하나 짱돌 하나 던진 사람 없이 휴지 하나 네, 오히려 버린 시위 사람이 가서 다 없어. 오히려 다 주워오고. 주워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식 나눠주고. 예, 방금 전에 그 개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정책위 의장 오전 11시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사랑제에서 진행되는 천하람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가 노찬에 참석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야 대표들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네. 오찬을 하게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야당 대표죠. 그렇죠.
김용태 야당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천하람 예. 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네.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젊은 정치인이에요. 예, 둘 다 그쪽, 권한대행이시네요. 권한대행이고 뭐 사실상 이제 그 보수 정치에서 뭐 다음 세대를 스스로는 상징하는, 그렇죠. 네. 다음 미래 세대를 상징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또 개혁을 하겠다고 하기도 네. 하고 윤석열 얼씬거리지도 말라라고 이제 내란 세력하고 뭐 손절하려는 각도 있는데 아마 두 사람하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한데요.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천하람,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하게 될까요? 당장 이제 본회의가 목요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해가지고 혹은 뭐 의견을 좀 조율해서 넘겨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텐데요. 적어도 추경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여야가 시작부터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좀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외로 소통이 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내에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삐그덕대서 그렇지 네. 주의 주장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탈당을 권했고 맞습니다. 비상계엄에도 사과했고 네. 내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의 만남인 것 같고 네. 천하람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전국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해서 각종 법안 발의라든가 그런 단계적인 대응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라는 경제적인 대응 이외에도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특검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태도 김건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란 특검 해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혜병의 억울한 맞습니다. 죽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김용태가 그때도 보면은 대전에 현충원 가서 어디 갔습니까? 네, 묘역에 갔죠. 갔어요. 최혜병 묘역에 김문수와는 갔어요. 다르게 묘역에 갔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특검법을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5일날 본회의에 바로 올려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네.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민심이고 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대급 1,700만 표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힘을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에 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씀 주신 새 특검에 대해서 3특검에 네. 대해서 목요일 날 통과시키고 네. 이제 거부권 없잖아요. 그렇죠. 거부권 때문에 마음 할까 말까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거부권 김용태 바꾸는 행사할까 거 말까. 아니겠죠? 아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107석의 네. 국민의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김상원이 김상원이, 네, 당을 건너갔기 옮겼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108석도 아닌 107석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예. 적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합의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서로 주고받는 게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으면서 간만에 좀 정치 복원해서 국민들한테 좀 속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길 그러니까요. 바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35조 추경을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단비 같은 게 필요해요. 네,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다고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예. 이게 불 다 나고 나서 무언가 그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편의점에서도 그 자영업자분들 참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입니다. 저희가. 예. 편의점 친해 편의점부터 추경 편성이 예, 추경이 필요합니다. 예, 네. 우리 사장님들 힘드세요. 네, 이번 예. 정말 선거 계기로 힘들다고. SSM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 제가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왜 길거리에 이제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도 취재 편의점 틀어놓고 아유, 그럼요. 일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네. 와플 파시는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뭐 빈대떡 붕어빵. 이런 거 네. 붕어빵 막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막 그 저희 아이들이 엄마 뭐 사러 갔는데 엄마 목소리가 막 들려. 막 아, 이게 되게 예. 단비 같은 그분들 정말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렇죠. 이분들에게 그 네. 유튜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특히 취재 편의점 같은 프로그램. 투투님이 당장 자영업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리고 네.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이 원활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도 그럼요. 중요한 게 기재부가 이제까지. 그런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어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의 투표를 보면 최종 네. 집계 결과 이재명 네. 55.62%, 네. 김문수 33.21%.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네. 보여주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빠르게 민도 있는 민생 추진 정책
정책들을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이재명 행정부가 뭐 빠르고 정확하게 그 민의를 담보해서 추진하는 그 개혁 정책들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영남을 어떻게 할 거냐, 강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답답함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초반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이에요. 네. 경청 투어하면서 강원부터 시작을 했고 접경 지역부터 많이 다녔고 그리고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재명이가 남이가 한 표를 호소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60%가 넘는 지지가 몰린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TK 지역의 최종 투표율도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뭐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투표까지 열심히 하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게 된 하나의 좀 숙제와 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좀 걱정도 많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 개헌과 내란을 심판해 주셨어야지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건 이재명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수 재건을 위한 되게 중요한 회초리였는데 그것들을 또 오판하게 만들면서 국민의힘이 이 내란 상황을 여전히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중질환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친윤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방도 안 없애요. 이 방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차기 당권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당 공이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 그 민주당은 당장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아직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말을 안 해가지고요. 원래대로라면 12월까지가 임기여서 있어야 되는데 통상 12월까지 임기이긴 합니다. 대단하다.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니 대선이 이렇게 패배했는데도 의총이 소집될 거고 패배에 대해서 후보만 책임집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후보들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가장 큰 파열음을 불러온 게 쌍권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알 거예요. 까딱하다가 권성동 때문에 내 후보 안 될 뻔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비교적 선전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더 선전 못한 이유를 무엇인가 탐구하더라도 권성동의 그런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의원총회가 비상적으로 소집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옹립해서 차후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워낙 비상식적인 정당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김은지 기자 같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전쟁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모두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이 다 각각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가지고 보수를 재건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패인의 요인이 나나 이준석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후보였으면 이준석과 단일화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 있어요. 때문에 분노의 박정훈 의원의 막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책임 돌리면서 사실 패배한 정당은 오히려 백서를 못 쓰거든요. 왜 패배했는지 서로 너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더 수렁으로 빠지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인다라는 거죠. 친한계에서 김용태 비대위 해체하고 권성동 지도부 사퇴하라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좀 이번에 세게 밀어가려고 하는데 박정훈 의원, 한지아 의원 둘 다 이제 입장을 내면서 지체 없이 사퇴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사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얘기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한동훈 세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당권을 잡게 되면은 차후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라든가 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빚어질 국회의원 재보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친윤도 양보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은 양보하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의 임기가 사실 정해져 있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용태를 통해서 연명하는 방법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김용태 이미지라는 것이 신선하고 개혁적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는 친윤의 소나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는 약간 허위의식적으로 약간 자랑을 하되 물
물밑에서는 친윤계를 다시 강화하고 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형태로 준비하는 형상을 띠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네. 도전을 했을 때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그 어떤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뭔가 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친윤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반 한동훈표를 어떻게 조직화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주류는 한동훈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비토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었던 그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은 이제 그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과정에서 너무 이제 김문수한테 하글됐다라고 말하는 일부 친윤들이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밀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의원을 밀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는 들었는데요. 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나름의 체력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들어왔던 새로운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룰세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이라면 네. 다시 5월 동조하듯이 친윤이 저는 김문수를 손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급부는 결국은 한동훈 막기 위해서. 한동훈. 이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친한 친윤 끝나지 않는 아, 근데 전쟁이네요. 그래 봐야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막 당원이 아닌 이상에서야 국민의힘 당권이 다시 이제 조기에 가열돼서 네. 선거를 치른다고 해봅시다. 나올 사람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그 정계한테는 홍준표도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 또 뽑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재탕 삼탕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네. 잡탕밥입니다. 잡탕밥이다. 국민의힘 네. 잡탕밥이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 옵니다. 그렇죠. 대선 끝나면 바로 예. 온다고 했어요. 지금도 네. 하루 종일 또 거의 그 SNS 대왕이에요. 예. 예. 하와이에 계신 건지 아닌지 헷갈릴 예, 정도로 여의도에 있는 건지 알 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심지어는 꼬마 민주당을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기 정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회한이 막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이준석 그 의원과의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개편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 당을 허물고 새집 짓자 이런 가능성이 얘기도 있죠. 네. 정계 개편 보수발 정계 개편 네. 가능성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우린 같이 할 수가 없어. 친윤과 친한은 도무지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예. 이념과 노선, 정책과 기준에 따라 가르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김문수랑 같이 정당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안철수라는 정책을 보더라도 안철수도 예. 본인이 주장했던 계엄과 탄핵의 여건만 주고 주장을 한다면은 예. 김문수랑 노선이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또 이제 보수 대연합을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역시도 어떻게 예. 보면 한동훈보다도 더 나와 있는 견해를 주장을 했죠. 그러면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기존에 이제 극우에 가깝거나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따로 별도의 정당을 자유통일당 유의 정당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는 윤석열과 선을 긋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중도 비스무리한 성향을 가지고 네. 중도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 아. 과정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경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이 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난가병과 대장병에 시달린다는 거죠. 예. 내가 무조건 대장이 돼야 되니까 예. 이준석은 한동훈이 싫은 거고 예. 한동훈은 이준석이 싫은 겁니다. 누가 예. 보더라도 예. 본인들이 지향하는 정책 노선은 예. 서로가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치라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국립인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가장 네. 큰 이유는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권력만 끊임없이 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네. 끝내 계엄까지 했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거야? 그렇다면 안 되지. 다 뛰쳐나온 겁니다. 1,700 전체 보면은 3천만이 넘는 그렇죠. 네. 시민들이 역대급 투표율이기도 투표율을 하고요. 보인 거 아니에요? 네. 21세기에 21세기 들어서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역대급으로 투표에 참여한 게 그만큼 국민들이 이 내란 심판 반드시 끝내야 된다.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유권자들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개헌만 하지 마. 이게 정말 유권자들의 크죠. 예. 기본적인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겠네. 드라마 그만 보고 정치 뉴스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중질환에 잡탕밥에 네. 난가병에 대장병까지 아주 그냥 질환이 득실한 이런 정당이 돼버렸다. 아예 헤쳐 모여가지고
이준석부터 국민의힘까지 싹 다 새집 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큰 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큰 위기가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굉장히 각자한테 유리하는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41%의 득표 그리고 8%의 득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애매하게 각자 책임은 너의 탓, 공은 내 탓이라고 하면서 잘된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못된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네가 안 도와줘서다 혹은 그때 제대로 절연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등등 단일 안 해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거라는 것이죠. 내탁 공방을 세게 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뭉쳐져 있는 문제이지 이게 하나로만 실패가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해관계와 생존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끝나지 않는 싸움이어서 오히려 아직은 더 큰 집을 짓기에는 더 바닥을 가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근데 진짜로 보수라는 게 지금 선거 연원을 따져보더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죠. 그때 신호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바꿔서 맞습니다. 총선도 참패했죠. 총선 때도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야당이 이겼습니다. 200석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보수로부터 어떤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건데 보수를 향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서 대선 때도 완벽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명패라도 바꿔달지 않고 신장 개업이라도 안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소멸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위기 의식을 절절하게 느껴야 될 것이 정치라는 당사자들인데 오늘 나오는 얘기들도 굉장히 한가로이 들립니다.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취지로 권성동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그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야에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시각에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대한 결과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세워나갈 거냐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사과와 반성,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 탓이오가 없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차기 당대표 내가 해야 되니까 빨리 니네 다 물러나고 선거 잡아.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염치 실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 입장에서 사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아직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낱낱이 봤잖아요. 웃으면서 투표하고 그냥 가버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는 행태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진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국민의힘이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사과했다라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무슨 자기네 이해관계와 생존으로만 이 모든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아주 그냥 TK나 PK에서도 참패를 했어야 되는데 회초리를 좀 맞았어야 되는데 세게 참패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또 연명할 수 있는 수액을 또 맞은 거예요. 41%로. 근데 그래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권자 지형도 좀 변화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돼야 되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언론의 기능이다. 저는 이 갈라치기식 그 종편의 TV 토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꿔내야 할지 진짜 좀 아주 새로운 좀 뭐 발상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변화가 답답해요. 크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보수 개편과 보수의 재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맞습니다. 것인데 이 자꾸 좀 TK 유권자분들을 중심으로 그걸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을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정치인들이 부추기니까 이것을 본인의 또 생존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시는 면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좀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희망을 굳이 봤다고 한다면은 울산 지역의 득표율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7.57%, 이재명 후보는 42.54%였는데 결국은 이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울산의 지역구 의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시발이 돼서 뭔가 영남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는 뭔가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탄생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좋은 그 효과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영남 전체로 번지면 좋을 것인데 이번에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개표 결과가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덜 나온 것은 김문수 후보가 원체 공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동선을 보면은 영남을 가고 또 가고 또 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집도키를 잘 지켜서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라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의 호소를 함으로써 얻은 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으로 그리고 영남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의 민심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진짜 그 TK하고 부울경 예. 울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선전을 한 걸로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요. TK나 그리고 PK에서 특히 부산에서도 40% 종전에 못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후보도. 예, 넘었기 때문에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전재수 의원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민자당 합당. 그 YS 합당,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네. 좀 민주 보수의 새로운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좀 뭔가 우리가 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편부당한 이슈들을 좀 넘어서서 통합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나라로 네. 가야 될지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방명록 작성을 마친 것 예.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썼네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대동세상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대동제도 많냐고. 억강부약 대동세상. 네, 예. 대동세상 우리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 어쨌든 저런 표현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11시부터는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취임식도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예, 네. 함께 보면서 해설을 좀 정확한 부탁드리도록 표현은 하겠습니다. 취임선서라고 하고 취임 선서. 공식적인 취임식은 7월 17일 재헌 전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네네. 예. 그렇군요. 요거는 아직 발표할 수가 없는 엠바고 걸린 것이고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이동 중이라니까 곧 도착하시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록의 적은 말을 한마디로 요하면은 그 캐치프레이였던 국민 주권 국가라는 말로 요약이 될 네. 수가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택 앞을 나서면서 밝힌 그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책임과 사명과 기대.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내 책임을 5년 동안 온전히 다하겠다 네. 이런 말로 해석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였다. 예. 네. 국민이 맡긴 사명 확실히 이행하겠다.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확실히 그냥 이행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영남거리 예. 오세요. 확실히. 확실히 아닙니다. 확실히. 예. 갑자기 YS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예. 하겠다. 근데 사실은 진짜 너무나 간절한 이 내란에 대한 극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선거비 보전은 빵원인 어렵죠. 거죠. 예. 예, 영원인 거죠. 네. 자,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선거 비용을 많이 안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선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확장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출구조사 물론 출구조사 좀 틀리긴 합니다. 네. 보니까 조금 보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예. 20대 남성한테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네. 의미도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와서 앞으로 이게 큰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번 선거 결과는 직전에 이제 공표 금지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10%를 넘은 조사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그 하락한 이유는 자승자박이다. 결국은 그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큰 여성 혐오적인 실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분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지표를 받아든 개혁신당은 굉장히 그 진로가 모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총선도 치렀고 대선도 치렀습니다. 온전하게 개혁신당
개혁신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3석의 국회의원을 이제 발굴해냈고 네. 대선은 이준석 개인기로 치러본 것인데 물론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그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비전은 못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개혁신당이라는 문패를 달고 타이틀을 달고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네. 도약의 점프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그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득표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결국 이준석 스스로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섣부른 예단일 수 있지만은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게 될 것 같거든요. 통상적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다시 도전함으로 해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은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개헌식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보수 재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또 숙고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 안 좋은 점은 개혁신당의 미래가 자꾸 이준석의 미래와 등치된다면 개혁 보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이 보수의 길을 가되 예.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준석이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로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 정당이라든가 그런 개혁 보수의 그 가치 지향 같은 것들은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밌는 점은 어제 발표된 그 언론사들의 그 출구 조사가 지상파 3사, 채널A, JTBC, MBN이 예. 각각 했는데 MBN이 가장 근사치에 그랬다면서요. 맞췄습니다. 네. MBN이 이재명 후보가 49.2, 이 김문수 후보가 41.7, 이준석 후보를 7.8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근사치에 맞춘 것은 MBN이었다. 네. 예. 지상파 3사일 줄 알았는데 소수점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MBN 조사에 대해서 여론이 또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8%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삼을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0%를 못 넘었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르는 후보지 여기에서 확장력이 있겠냐. 특히 그리고 집이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작은 집이기 때문에 이 작은 집 개혁신당에서 8%짜리 후보가 과연 30% 40% 그래서 그 다수대중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거는 정당을 갈아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트랙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김문수, 이준석의 이제 득표를 보고요. 특히나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자기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긴 맞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주 특이하게 특정 연령과 성별의 그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소위 말하는 2030 남성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는 그 윤석열의 당선이라고 하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20대 여성의 표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뭐 반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지지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무되어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이준석이 떨어져 나간 만큼의 물론 이게 아까 저희 분석처럼 유기적으로 더해져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게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권자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공 방정식으로 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올라갈 거긴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당과 이제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는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방송 3사가 분석한 그 세대별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은 20대 이제 그 남성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37.2%라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 득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은 이준석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혼자만으로는 그렇게 이재명을 못 이겼다. 본인이 주장했던 건 세대 포인을 주장하면서 네. 60대 이상은 윤석열의 지지층이었고 20대들은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중간에 40, 50대의 광고한 민주당 지지층들을 포위했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번 선거
선거에서도 본인이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은 홀로는 득표 전략을 통해서 뭔가 대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준석의 존재를 이제 얘기할 때 양념 같은 존재로 이해된다. 주 메뉴에서 뭔가 설탕이나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스스로는 음식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념 굉장히 정치. 본인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주신 거 가운데 20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는 그 많은 표를 외면을 받았죠. 완전히 네. 외면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측면에서는 자업자득인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탄이라는 신도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의 의제나 아젠다가 그 뭐 이대남 예. 그리고 어떤 혐오 갈라치기 이런 걸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려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토론의 그 언어 예. 성폭력의 발언은 평생 본인을 쫓아다니는 꼬리표 같은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출마할 때마다 그거 나올 겁니다. 예, 출마할 때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돌파하려면 이거 쉽지가 않다. 전국에 3부1배를 해도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하지만 한 블록을 차지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그렇죠. 갈라치는 역할에서 예, 예. 우리 공동체에 맞습니다. 해악을 끼친다라고 예. 하는 점을 걱정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예. 그 일부 포션이 팽팽한 선거에서 예. 어떤 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한테 주는 과제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건 좀 철저하게 이번에 좀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언론이 전 사실은 종편이 키운 괴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선거 캠페인도 보면 어떤 그 유권자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정치 캠페인이 아니라 공중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의 의제를 네. 끊임없이 발사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정치를 해온 거라서 저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혐오 정치가 통용되는 그 혐오 정치를 아무 데서나 발언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무분별하게 출연시켜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가감없이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옹호 찬양 엄호하는 그런 네. 평론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언론인들의 어떤 좀 판단, 네, 네, 네. 결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거칠어졌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무책임해요. 책임도 안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책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사실 10여 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 구력은 꽤 긴 편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참신하게 느껴졌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뭔가 좀 약간 지루해진 느낌도 없지 맞아요. 않고 예를 들면은 공보물에서도 손편지를 썼는데 이준석이 처음 손편지를 돌렸을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수단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 TV 토론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발목을 잡은 역할도 했고 백브리핑이라는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뭔가 거리를 주고 기사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 사회에서도 약간 염증을 느끼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자 친화적이고 언론의 먹잇감을 잘 던져주는 방식이 좋지만 네. 그게 루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자들도 자의식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준석을 묶었다는 점에서 다음 선거에서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지 못한다면은 네. 더 이상 이제 다득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도 그럴 것이 신인규 그 변호사? 대표 같은 경우 변호사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빙의 김영삼 얘기할 거야. 예, 예를 들면 노무현 얘기했는데 다 맞췄어요. 고스란히 하는 게 예. 결국 이준석의 모든 발화 요건이라는 네, 것이 네. 전 국민이 이제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런 것들이 본인의 굉장히 약점으로 네. 향후에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돼버렸다. 자, 이제 54분이고 앞으로 6분 후에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취임 선서. 네, 취임 네. 선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 생중계 가운데 저희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생중계 가운데 취임 선서 장면 여러분들 현장 보내드리면서 함께 분석하는 방송 보내드릴 텐데요. 끝으로 민주노동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권영국 후보가 0.98%, 1%는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원금이 11억이 쏟아졌습니다. 네. 예, 11억 5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건데요.
뭐 지몬미 이런 건가요? 예. 아니면? 제가 아침에 올라온 거 보니까 더 추가됐나 봐요. 네. 13억 원이라고 13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 뽑고 싶었는데 내란 청산 때문에 다른 후보 찍었습니다. 뭐 이런 글들 그리고 노동자와 성소수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권영국 후보의 말에 감명받았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이제 후원금을 많이 이제 보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장점이 있는 선거였다라는 건데 하나는 역대 처음으로 야 5당이 연대해서 치른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후보를 다 내고 막판에 단일화하거나 네. 뭐 이런 거였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부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래 한 10% 8%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정도의 지지를 보였는데 후보조차 내지 않으니까 지금의 안 보이니까. 정당 지지가 안 보이니까 2.5%까지 추락했다. 그래서 그때 후보를 냈어야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내부에 이제 그 분들도 계시긴 한데 여하튼 대승적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후보 내지 않고 같이 연대해서 원탁회의 만들어서 선거 캠페인을 같이 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소수당이긴 하지만 그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내고 신스틸러로 TV 토론을 굉장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세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네.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이번 선거에서 중도 보수 포지셔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진보의 빈 공백을 누가 메울까 했는데 기본적으로 권영국 후보로 대변되는 민주노동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보적으로 정책적 지지를 보내지만 선거에 수표할 수 없는 분들이 후원금으로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다중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진보 진영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점에서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 진영이 그 가졌던 그 노동자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노란 봉투법 이런 거는 기본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만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그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자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민주노총으로 대변된 조직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득표율이라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초라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정당의 가치 지향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재구성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선거 예를 들면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네. 권영국 개인의 개인기가 아닌 정당 정체의 정체성을 뭔가 좀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이 네. 단기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인천 계양에서 또 보궐선거가 난리 날 것 같은데. 여기 뭐 보니까. 여러 여러 군데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손을 예. 지금 뭐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인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인사가 막 나오고 있어서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취임식 장면이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2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KT 화면을 쓸 수가 없었어요. KTV. 왜 그거 결연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예. KTV 쓰면 그 저기 뭐야 징계받고 막 그랬잖아요. 출입처에서 쫓겨나고.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아예 그래서 호적이 파였어요. 지금 쓸수 대통령실. 있습니까? 이제 아니,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시대니까 그랬던 되겠죠. 윤석열 정권이라서 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만 공공재를 쓸 수가 없었던 다 세금 거예요. 냈는데. 국민 세금으로 예, 운영되는 그 사실은 이거는 다수 대중이 모두가 알고 알아야 되는 알 권리에 해당하는 공적 자료, 그렇습니다. 자료죠. 예, 예,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했어요. 쓰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출입처에서 나가게 네. 아예 그 취재 권한을 네. 박탈해 버리고 뭐 이런 방식의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마 그래서 오늘은 쓸 수 있어요. 확실히 변화된 첫날 그렇습니다. 시작이네요. 예.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쓰시는 걸로. 문제 안 사올 것 같아. 저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슨 좀 그렇잖아요.
그 공공성에 해당하는 그럼요. 영역. 예. 아니, TV 그럼요. 토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TV도 아니고 맞아요. KTV인데. 이번에 그 시사인이 출혈이 컸는데 예, 이게 공공재에 해당하는 이정주 기자가 와서 성토 대회 하고 왔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공공재에 해당하는 TV 토론 같은 경우도 모든 언론들이 받아서 다 야, KTV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방송이었네. 국민방송. 보니까, 네. 국민방송이면서 국민이 못 틀게 해. 국민이 보니까 공짜네. 그렇지. 보니까, 네. 아, 다 우리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1시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취임 선서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엠바고가 걸려서 선서 내용은 저희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당선 소감하고 비슷한 느낌은 저는 그렇죠. 받습니다.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국회 경내 안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들어온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을 소스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대통령이 국회 안으로 입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 분께서 네. 국회 안으로 국회 로텐더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의원들의 좀 박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같이 보면 좋을 텐데 말로 그러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네, 말로 고생이 전달하려니까 많으십니다. 너무 많은 어렵습니다. 분들이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예, 장면이 그렇습니다. 방송되고 있고 예. 국회의원들 예. 그 하나하나 얼굴도 보이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네, 뭐 다들 김미연 막, 의원, 예. 김진표 의원, 막 구승찬 의원, 얼굴이 화나네요. 김여준, 정의경 정의경 이런 선대위원장들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김민석, 예. 그 강금실 예, 이분들. 그렇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총리가 내정이 됐어요. 박수 세게 치네요. 예. 예, 아니 사실 저희가 네. 그 오늘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연락이 갑자기 왔는데 어렵습니다. 예. 이유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었으니 이제 그것은 바로 총리로 지명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예, 야당 대표들과도 인사하네요. 예, 김성민,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지금 조국 국민들을 상대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포인트는 뭐냐? 오부 요인들이 오기 때문에 권한대행 얼굴도 네. 보이고 네, 김용태 권한대행. 예, 오부 그렇습니다. 요인들이 오기 때문에 조이대와 악수하는 장면을 봐야 돼요. 조이대. 조이대가 지금 머릿속에 예. 굴러가는 생각이 많을 네. 거거든요, 아마. 네, 예. 그 사실상 지난번에 악수했습니다. 방금 전에. 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저희 저 앞에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간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취임 선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했을 때랑 똑같이 예. 로텐도홀에서 지금 하네요. 지금 네, 조희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과 예. 말씀하신 악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두 권한대행,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 다 예. 권한대행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두 헌재 예. 수장 대행은 굉장히 예. 얼굴이 밝은데 예. 조이대 대법원장 뭔가 약간 좀 긴장한 낯빛이야 내가 보니까. 썩소? 긴장했어 보니까. 실제로 그때도 긴장했대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진짜 충격받고 황당했었다. 그 생각은 못했다. 대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파기환송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두 좌석에 좌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넥타이 색깔은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톤이 강하지 않은 걸 골랐다라는 건 약간 통합을 의미하나 싶기도 하고요. 늘 정치인들이 사실 넥타이 색깔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긴 하니까요. 넥타이 색깔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에 대한 경례가 진행이 앞줄에 되나요? 선대위원장들 다 앉아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이네요. 네. 보니까 오늘 제 국회의사당 역을 통해서 왔는데 네. 경찰 경력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취임식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인 경우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네. 지하철 역사부터 삼엄하게 통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 대한 경례 거죠. 네.
자, 그 사이에 단독 기사 떴는데 오후 2시에 인선 발표한다라고 하네요. 네. 네. 김민석 그렇습니다.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네. 예,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니까 네. 와중에 천하람, 김선민, 김용태, 박찬대 이렇게 얼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점심 같이 먹을 먹을 멤버. 4인방이네요. 네. 자, 네. 보니까 애국가 제창이 이어집니다. 네. 예. 괜찮은데. 아, 애국가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이제 네. 그 행사 마지막에 유세할 때도 보니까 애국가를 1절부터 네. 4절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저 그날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현장에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모이고.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 뇌리 속으로. 그러셨죠. 고생하셨으니까 진짜.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밤에 서강대교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오니까 저보다 시민분들께서 먼저 나와 계셨고 저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를 메고 나가긴 했지만 근데 그 앞에 계신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장 기자님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막 그러시는데 네. 진짜 맨몸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응원봉이 나오기 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응원봉 없이 그 플라스틱 초를 들고 장갑차 앞에 섰던 그 시민분들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를 들으니 진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울컥했습니다. 좌중에 앉은 분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왔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왔네요. 와야죠. 네. 와야죠. 와야 됩니다. 예, 이런 자리도 불참하면 그건 진짜 네. 결례고 무례한 것입니다. 예. 지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정말 여러 가지. 예.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 일부러 사선인데 예. 색깔이 그런 거 섞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싶긴 이번에 넥타이가 TV 토론 때도 그렇고 예. 모든 행사 때 보면 이렇게 화합과 통합의 상징인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타일을 여러 종을 새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고 있고요. 네. 정동영 의원, 정청래 의원. 정청래 눈썹이 좀 진한데 좀 변화가 얼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차기 총리로 네. 내정된 내정된 사람이죠, 분이죠. 네. 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예. 예. 지금 선거 끝나서 선거 보도가 끝나나 했더니 계속 또 당대표 선거들, 원내대표들 그러게요. 선거들이 또 이어집니다. 예. 예. 이야, 진짜 드디어 이런 시간이 옵니다. 연단의 후보가 섰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 네, 대통령이 섰습니다. 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갑자기 저는 지금 뭐 좌석에서 함성과 네. 박수 소리 모두 기립해서 그러니까요. 박수를 네. 치고 있는 건데요. 찍건 찍지 않았건 이 시간에는 모두 이렇게 축하하면서 새 그렇죠. 출발을 네. 기원하는 게 예.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된 도리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첫째, 둘째, 셋째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사실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에 맞지 예. 않던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와 비교돼서 들릴 수밖에 없던 지점들이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취임사라고 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하면서 정말 이 앞으로의 계엄을 예고했던 윤석열식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미리 언론한테는 이제 배포한 그 것들을 봐서 언어를 좀 카운팅 해봤는데 네. 경제가 12회, 민생이 5회, 통합이 5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만 예. 보더라도 예. 신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 아까 저희 잠깐 경제와 민생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예. 부분이 강조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통합이 5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서 그때 자유. 굉장히 노쟁이 된 바가 있거든요. 예. 어쩜 자유만 저러냐. 33번이 나왔나 결국은 그랬었죠. 그런 행태의 연장의 개헌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근데 지금 신임 대통령이 얼마나 예. 이 국민 통합이 중요한 과제인지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취임사가 좀 의미가 있고 괜찮다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라고 이재명 정부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내란 극복과 종식을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다만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면 네. 진보의 영역이 있건 중도의 영역이 있건 보수의 영역이 있건 다 끌어안겠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통합 정부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유용한 실용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계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만들고 그걸 토대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하고, 규제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네. 국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기업적일 필요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실용 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수와 기업을 아우르는, 과거에 이재명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진보와 친노동자 성향이라는 것들을 뭔가 좀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그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악순환을 좀 그 새로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진짜 와닿는데, 이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다. 경쟁 탈락 자체가 곧 죽음인 그런 네. 불평등 사회가 결국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서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 이준석 후보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또 그냥 똘망똘망하게 앉아가지고 듣고 있던데, 이런 거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럼요. 예, 정말. 그리고 첫마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것이 앞으로 이 정부를 가늠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것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마음을 다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다시 살펴보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마음을 되돌아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늠자이자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네.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엄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싸우냐. 이제 이게 이제 시민들의 보편적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TK에서 그렇게 갔지만 TK에서 지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저는 TK에 구애를 해야 된다. 자주 가서 좋은 정책도 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그럼요. 있도록 네.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TK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예. 특히 청년 남성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완전히 다르게 분리돼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네. 단순히 이게 이번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누적돼서 저희가 보고 있는 네. 어떤 징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20, 30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네. 진짜 중요한 과제를 받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햇볕 정책이라고 예. 하는 게 맞습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또 예. 연령과 성별까지도 고려돼서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제 아들들이 그 20대인데 게임만 하고 진짜. 이 발언은 약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엄마들이 이제 하는 예, 얘기니까. 근데 그래서 그 좀 잘 케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인 것이고, 그리고 그 20대 청년들 사이에서의 어떤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 정치인이 선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면 거기에 흡수되는 그렇죠. 그런 네. 경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청년 대중들도 그런데 인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들을 통합적인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지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만나고 대화해서 대통령이면 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바꾸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결국 끝까지 싸움만 하고 고작 제1야당 대표 한 번 만나고 그것도 의식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네.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정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정부 끌려다니는 정부를 하지 않으려면 결국 먼저 다수일지라도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해서 자신의 정책을 설득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네.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취임사에 굉장히 잘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유권자분들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현장에서 뵀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냐면 국민의힘이 후회할 만큼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진작 우리도 저런 정치를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맞아요. 마음입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은 모든 국민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AI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 아리백을 몰랐잖아요. 그게 아리백이 뭡니까? 이랬던 사람이 2020 너무 년에, 예. 그거를 부끄러움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모르면은 어머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이걸 모르네. 뭐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리백이 안 되면 우리가 세계 경제 무대에서 생산은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는 지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100%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네. 결국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구에 깨끗한 에너지를 썼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단 그 말 그대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 한국 정부라는 게 불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재생에너지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대비하고 네.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취임사에도 아리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 네. 이런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 믹스라는 네.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탈원전 뭐 이런 그 어떤 구호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전을 뭐 소형 원자로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 네. 것인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후 위기 시대에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강조한 게 공정사회이네요. 네. 예. 그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세게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전반적인 성장 전략과도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의와 정치의 아젠다이긴 하지만 예.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도 그렇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다 좀 포괄하는 키워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후보 전에 당 대표로서도 오랫동안 발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여기도 보면 박정희 정책이건 김대중 정책이건 다 쓰겠다 맞아.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 예. 다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방금 모두 발언이 끝났는데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정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라는 것이고요.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박정희, 김대중 정책 필요하면 다 갖다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좀 제시했다.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튼실히 만드는 그런 기초부터 좀 다지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총평을 하신다면. 총평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오늘날에서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완성형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네. 실용적 시장주의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이고 그 실용이라는 말에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더 이상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국리민복 쉽게 해서 그 실리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만이 네. 대통령의 역할이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이제 잠시 11시 33분이니까 간단한 뭐 티타임 뭐 정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찬 여야 대표들과 네. 오찬이 진행이 될 거고 거기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네. 오늘도 기자들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인선 발표가 이제 네. 오후부터는 그렇습니다. 주요시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늠자이지 않겠습니까? 또 네, 다른 네. 어떤 식으로 사람을 쓰는지 따라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되게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는 도통 누구냐를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초대 총리에는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그리고 정책실장에 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그 국정원장의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 네.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정도 안보실장의 위성락 의원, 예. 뭐 이렇게 등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장관들까지는 다 되나요? 아마 안규백 의원 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관은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명과는 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 절차가 예.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같은 이제 국회에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컬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차관 통치를 먼저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차관을 통해 가지고는 정부의 실행 과제들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수석에는 그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고요. 네. 민정수석은 검찰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오광수 변호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하마평에 그렇군요. 오른다라는 네네.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예. 유력하다라는 예.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비례대표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밑에 번호 승계가 올라가게 되어서 예. 사실 또 이제 그 당시에 예. 그 연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 이제 컬러가 아니라 예. 아마 진보당 그리고 뭐 새정치연합 이런 예. 분들이 올라가게 예. 되어 있어서 차순위로 또 조금 이제 국회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새롭게 바뀌는 정치 지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제 상식의 복원이 되는 시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의 활동이 예측 가능해진 네.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인선은 뭐 그럼직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기자들이 상당 부분 예상했던 인물들이 나온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이제 그 장윤 선배가 아마 기사 내용을 소개해 준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이 오늘 아침 받은 것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밭글과 유사하다. 결국은 이제 그 초대 정부가 시작했을 때는 네. 믿을 만한 사람들과 정책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시도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오래 소통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좀 이렇게 예측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하마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총리로 간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재명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 일기는 꾸리는 것 같다. 네. 이런 인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로 정광석화처럼 네.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새 진보 연합입니다. 네. 이제 비례순번 16번 최혁진이라고 하는 후보가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예. 네. 당 이름을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그러네요. 말씀드렸어요. 예. 어찌됐든 이제 새롭게 또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또 꽤 많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숨가쁘게 저희가 6개월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필요한 역할들 언론으로서 네. 해야 될 기능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비상고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요새 구독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여기가 많이 올라. 다 같이 올라가 60 몇만이죠? 63만. 야, 저희가 차이를 너무 벌려가지고 야. 원래는 상당히 근소하게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니까 회복이 안 되네. 진짜 취재 편의점 분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 근소한 차이로 시사 편의점이래. 버벅거리고 있어. 긴장했나 봐. 예, 시사인과 비슷해지고 있다. 네. 여러분, 예, 취재 편의점 7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69만 넘었는데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 70만 돌파를 하고 싶었으나 네. 저희들의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께서 저희는 70만 곧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